그 실력인데요. 네, 오늘 중국 청년이 이거는 이제 이가상하고는 전혀 반대 인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실제로 그 다른 그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요가 비슷한 일을 실제로 다 그 검증한 얘기입니다. 2000년대 초반 이 얘기인데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한 중국인 청년이 프랑스로 건너가 유학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생활이 어느 정도 익숙해진 어느 날 청년은 집 근처 버스 정류장이 완전히 자동적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즉 버스 이용자들이 알아서 티켓을 사기도 또 돈을 내기도 했고 표를 검사하는 것 드문드문 인물이었습니다. 청년은 이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서 티켓을 끄지 않고 버스 탔을 때 걸릴 확률이 극히 드물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이 버스 지하철 타봐서 그 세 나라의 그 저기 아는데 영국은 그렇지 않은데 독일하고 프랑스는 마찬가지예요. 우선 내가 버스 탈 때 표를 끊고 타게 되는데 아무도 표 검사를 하지 않아요. 내릴 때도 그냥 저기 표 놓고 내리면 끝이거든요. 그러다가 한 달에 한 번도 제 경험으로는 저는 저기 프랑크푸르트에 14개월 있었는데 거기 1년 2개월 있었죠. 거기 보면은 근데 한 달에 한 번쯤 불쑥 누가 나타나가지고 표 보자 그래요. 그래서 표를 검사해가지고 만일 표를 안 끊고 탔으면은 그 사람한테 벌금이 그 표의 40배를 물게 돼 있어요. 여기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타보니까 검사를 안 하는 거죠. 안 하니까 그냥 슬쩍슬쩍 탔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후로 청년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조금 양심에 걸리긴 했지만 가난한 학생이 이 정도로 괜찮다고 스스로 합리하면서 그렇게 탔던 거죠. 그리고 나서 4년이 지난 후 청년은 명문대학을 아주 우선 성적으로 졸업했고 파리에 있는 다국적 기업 여러 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학업 성적도 좋았고 지원한 곳이 모두 아시아 지역으로 시장을 넓혀야 한다는 걸 알기에 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근데 상황은 기대와 달라요. 이력을 보고 처음에는 환영하던 회사가 시간이 지나 그에게 함께 일할 수 없다고 통보를 했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다국적 기업에서 중국인 자신을 인종차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답답해지고 좀 기분도 나쁘고 해서 마지막으로 지원했던 회사 인사검장을 찾아가서 자기가 왜 입사를 하지 못했는지 따졌습니다. 내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차별하냐고 했더니 인사 담당자의 대답이 여기에 나와요. 요거는 과학적 뒷받침된 얘기여서 제가 곧 얘기할 텐데 그런 이유로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진출하는 것도 중국 시장입니다. 오히려 중국이라면 더 도움이 되겠죠. 당신이 이력서를 보니 경험도 풍부하고 성적이 좋아서 능력도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찾는 딱 그런 인재였습니다. 아니 그런데도 왜 저를 받아주지 않나요? 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신용카드 기록을 보니 버스 티켓 때문에 3번이나 벌금을 물었더군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3번 벌금 물었다면 잘 안 들킨 거예요.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검표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나 그런 작은 일 때문에 신문에 논문을 발표할 만큼 재미 있는 사람을 뽑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정말 작은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생각은 다릅니다. 프랑스에 온 지 일주일 만에 티켓을 사지 않아 벌금을 물었을 땐 프랑스의 자동 발권 시스템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도 2번이나 더 티켓 때문에 벌금 물었다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그땐 정말 돈이 없었어요 했더니 아니요. 당신 말 동의하셨군요. 제가 그 정도는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3번을 물기 전이나 후에도 무수히 버스를 공짜로 타고 다녔겠죠. 그렇다고 그 일이 죽을 때까지 꼬리표처럼 다니냐 하나 했더니 왜 그렇게 빡빡한가요? 제가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했더니 인사 담당자의 말이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은 2가지를 말해주죠. 하나는 당신은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법률이나 시스템 허점을 고의적으로 이용했으니까요.
또 다른 하나는 당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에서는 자신감뿐 아니라 신뢰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게 많습니다. 특정 지역 시장 개발 담당자 회사는 많은 권한을 주죠. 마치 자동화된 시스템처럼 사람의 양심을 믿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 같은 사람은 이런 일을 맡길 수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당신을 고용하지 않을 겁니다. 실제로 외국인 회사에는 창구 직원들이 재량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재량권을 당신한테 못 주겠다는 얘기죠. 아마 유럽이 아닌 곳에서도 당신 일할 곳이 있을지 의문이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정말 여러분 중에서도 뭐 이렇게 빡빡한가 하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미국에서 검사, 심리검사를 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어느 대학병원인데 이 대학병원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어떤 유료도로를 통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료도로로 통할 때 대학병원 들어갈 입구에는 또인데 거기에 어떤 유료도로에는 그 돈을 받는 통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50센트씩 넣게 됐어요. 하루에 뭐 한 50센트씩 넣고 들어가는 거니까 큰 돈이라고는 생각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가 이 심리학과에서 몰래 카메라를 대학병원 사람들한테 찍었어요. 몰래 카메라를 찍고서 이제 돈 내는 사람과 돈 내지 않는 사람의 진료 성적과 환자와의 관계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놀랍게도 거의 예외 없이 돈 안 내고 간 사람의 경우에는 성적이 별로 안 좋아요. 환자들이 불만이 많고 그 사람이 별로 그 성의껏 환자들을 잘 미국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는 이 의료 시스템이 그 뭐랄까 전 국민한테 혜택이 가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들이 좀 힘들어요. 거의 뭐 여기도 의사 선생님 한 분 계시지만은 한 바쁠 때는 환자 한 사람한테 2, 3분밖에 면담을 보통 못 하거든요. 미국은 제도적으로 1시간에 4명 이상은 못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1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서 적어도 면담하게 되는데 그걸 굉장히 불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와의 관계를 밀접하기 때문에 환자가 의사에 대한 평가도 하게 돼 있거든요. 되게 성적이 나빠요. 그리고 실제 진료 효과도 별로 안 좋고. 근데 돈을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은 성적이 좋아요. 그리고 환자도 그 의사에 대한 그 만족도가 높고. 그래서 이게 사소한 것 같지 않지만 이렇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의 우리가 양심이라는 거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우리의 그 양심은 반드시 우리한테 어떤 뭔가를 작용을 하게 됩니다. 내가 착하고 바르게 살면은 양심은 반드시 그게 보상을 하게 되고 못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은 인생 12가지 법칙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 피어슨이라는 카나다 미국 지금 미국이죠. 미국의 그 심리학 교수가 쓴 책으로서 12가지 법칙을 쓴 것 그 중에 하나를 보면은 통계인데 미국의 의사들의 경우에 그 약을 처방을 해가지고 환자들이 성적이 진료 효과가 좋지 않은 경우 한 40% 정도가 돼서 통계를 내봤어요. 환자들을 부르고 그랬더니 미국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 한 30% 내지 40%는 그 처방을 받아가서 약을 안 먹는데요. 그냥 약을 그냥 두고 저기는 그냥 까먹고 그냥 안 먹고 그냥 버려거나. 그다음에 30 내지 40%가 먹다 말다 하는 거야. 아침에 먹었다가 점심 먹는 거 까먹고 저녁에 먹었다가 아이고 점심에 안 먹었냐고 한 두 알 먹어버리고 내일 아침에 까먹었다가 또 점심에 2알 먹고 이런 식으로 뭐 엉망인 거예요. 제대로 먹는 사람은 30%밖에 안 된대요. 그건 뭐냐? 내 마음속에 나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어떤 무의식적인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벌을 주는 거래요. 자신한테. 그 심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그 사람들 이제 면담해보면 무의식적 깊은 곳에 나는 옛날에 이러한 잘못도 했기 때문에 반드시 너는 그 아파서 고생을 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의 작용이 작용해가지고 자기한테 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자기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 안 먹기도 하고 먹다 말라 하는 거라는 거. 그러니까 약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 강의하면서 불교에서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랬죠?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 자신을 존귀한 존재로 인정해서 내가 존귀한 존재니까 고귀하게 품위 있게 행동을 한다는 정신이 배기는 것이 불교 수행의 첫걸음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했는데 오늘 인생 12가지 법칙에 나오는 것도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중국인 학생을 이런 이유로 버스표를 제대로 안 내서 다는 이유로 채용 안 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굉장히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로서 채용하지 않는 거니까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거.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아까 봤던 내용, 그 좋은 동료를 만나라는 이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처럼 멍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인사 담당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에 그는 양심의 가치과 함께 두려움마저 잃었죠. 그러니까 도덕성은 지식의 부족함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만 똑똑하다는 것은 절대 도덕성의 부족을 메꿀 수 없습니다. 이것쯤 어긴다고 어떻게 될까? 이 정도는 넘어갈 때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남의 원칙이나 규칙을 어긴 적이 없는지, 또 작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어떤 비도덕적인 행동의 결과는 언젠가 자신에게 고스란히 돌아온다.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생의 12가지 법칙에서 양심이 우리한테 주는 그 상과 벌 중에 하나입니다. 나비효과. 이건 뭐 그전에 들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작은 것도 소중해라는 뜻에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일 수가 있다. 못 하나가 없어서 말에 편자를 달지 못했네. 말에 편자가 없어서 말을 탈 수 없었네. 말을 타지 못해 기사가 전투에 나가지 못했네. 기사가 없어서 전투에 졌네. 전투에 져서 나라가 망했네. 단지 못 하나가 없어서 나라를 망했네. 그럴 수 있습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도 반드시 쉬운 일에서 비롯된다. 이거 노자의 말씀입니다. 작은 일에서. 그래서 이제 아까 법구경 구절 셋 중에서 마지막 남았던 121번째 하나, 이것도 그전에 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재앙이 없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악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일어나니 이 세상의 그 큰 죄악도 작은 악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그것이 복이 되지 않을 것이라 해서 조그만 선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라. 한 방울 물은 비록 작아도 모이면 큰 바다를 일어나니 이 세상의 그 큰 행복도 작은 선이 쌓여서 이룬 것이다. 작은 것은 소홀히 하지 말고 그냥 일상적으로 꾸준히 부지런히 바르게 사는데, 부처님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잘 살겠다고, 아니 바르게 살겠다고 결심하고 불법 수행을 해서 이게 흐름의 든님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흐름의 든님이에요. 하지만은 잘못할 수 있어요. 부처님 말씀이에요. 잘못하면은 잘못했구나 하고 다시 고치고 또 나가다가 잘못하고 또 고치고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계속해서 꾸준히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너희 내면, 이제는 너희 내면을 감사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좌선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 이것을 이제 차비명상 향을 우리 그대로 읽어서 보기 하죠. 자기 동기부여 기술인데 우리한테는 어떤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동기가 있어야지만 일을 잘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중에서 쾌락기과 열정과 더 높은 목적,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토니 세이는 내게 영감의 원천이다. 그는 24세에 자신이 설립한 링크 익스체인지를 2억 6,500만 달러를 받고 마이크로소프트에 팔았다. 나중에는 제포스 CEO가 돼 보잘것없는 제포스 연매출 10억 달러가 기록했는데 굉장히 높은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걸 했다는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람이 있죠. 제가 그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오상훈이라는, 지금 인터넷에 쳐서보면 오상훈이라는 사람을 쳐서보면은 그 사람이 나오는데 20대에 벌써 1,000억 원이 넘는 1억
한 2천만 달러인가로 미국에 있는 기업에서 그 벤처 인수하겠다는 걸 거절하고 지금 계속해서 벤처 사업을 하고 있는 젊은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30살쯤 됐겠, 좀 넘었거나 30살쯤 됐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흔히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제포스의 성공 비결은 행복 배당입니다. 그는 직원의 행복을 보장하고 고객에게 업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행복한 고객들은 제포스에 더 많은 돈을 쓰고 기업 문화를 창조했다. 토니는 세 가지 유형의 행복을 설명하고 있다. 쾌락, 열정, 그리고 더 높은 목적이다. 그러니까 토니가 자기의 성공에 대해서 지금 그 뭔가 재밌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 중에서는 쾌락과 열정과 더 높은 목적인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토니가 말하는 세 가지의 행복 유형. 또 재밌어야죠. 이 유형의 행복은 항상 더 강한 쾌락을 얻을 다음 기회를 줍니다. 물론 쾌락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거보다도 더 높은 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몰입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최고 역량이 최고 집중감 만나는 지점이에요. 이 상태에서 시간이 활활 나요. 그러니까 아주 몰입을 해서 일을 하는 거.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높은 목적인데 이는 내게 의미 있고 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이 일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를 갖췄을 때 자기가 그런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행복은 지속 가능성이 각기 다른데 쾌락은 지속이 잘 안 돼요. 일단 쾌감을 주는 자극이 멈추거나 그것이 길들여지면 행복은 애초에 기본 설정과 그 원래의 행복 수준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족해서 쾌락을 추구해서 일을 하다 보면 그 지속이 없다는 거죠. 몰입에서 비롯된 행복은 쾌락보다 훨씬 오래가며 그것에 길들여질 가능성이 한층 적으니까 계속해서 몰입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도 더 높은 목적에 기초한 행복은 지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이 유형의 행복은 회복력이 아주 강하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더 높은 목적이 이타적인 성격이 붙어있다. 어떤 내가 좋은 뜻으로 가지고 좋은 일을 한다는 그런 아까 항상 우리 양심은 우리한테 어떤 보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럴 때 굉장히 좋은 성과를 가져오게 하고 자기는 이 높은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는 게 토니 쉐이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몰입을 가끔 즐기며 더 높은 목적에 관해서는 어쩌다 한 번쯤 생각한다. 그런데 토니 통째는 그 반대로 해야 된다는 사실을 시작한다. 더 높은 목적이 먼저고 그 다음에 몰입은 그 다음이고 쾌락은 가끔이다. 이 통찰은 이에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법이 자신이 더 높은 목적을 찾는 것임을 암시한다.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것을 인생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더 높은 목적에 충실한 삶인 걸 알게 되는데 그러면 내게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통 사람이 아느냐? 안 그래요. 잘 모르거든요. 그 알기를 좋은 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100가지를 부처님이나 하늘에 요구하지 않게 될 겁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를 요구하게 될 거거든요. 한 100일 정도 정성껏 기도를 해보시면 정말 내가 소중하고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알 테니까 기도는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한 5분 정도 마음을 가다듬고 한번 잘 자기 마음을 살피면서 해보십시오. 그러면 진정 가치 있는 게 뭔지 알게 되고 그것을 높은 목적으로 삼아서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일과 가치관이 좋아, 공조. 일을 즐기면 먹고 살아야 일을 즐기면 먹고 살아야 더 좋겠죠. 공조는 내가 하는 일을 자신의 가치 및 더 높은 목적과 조화시킨다는 의미인데 일을 재미삼아 하고 누군가에게 그에게 봉급을 상황을 만들면 좋고요. 내가 재밌는 일을 하고 내가 재밌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한테 봉급을 준 상황을 만들면 너무 좋겠죠. 몰입은 그 개념을 연구하는 데 20년 넘는 시간을 바친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가 발견한 최고의 성취 상태인데 몰입은 활동 그 자체를 위해 완전히 집중하는 것이다. 이때 자아는 사라지고 시간은 날아간다. 모든 행동, 움직임, 생각은 마치 재즈를 연주한 것처럼 불가피하게 이전의 행동, 움직임,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 상태에서는 우리 전 존재가 투입되며 이때 자신이 지닌 능력과 기술이 최대한으로 확률이 되는데 이거 몰입은 내가 진정 원하고 나한테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될 때 그 일을 할 때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뭔지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진정 원하는 것이 뭔지 알려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100일 기도를 5분씩만. 어떤 일에 몰입하려면 그 일은 도전 의지를 자극할 정도로 만만치 않으면서도
실행자를 압도할 정도로 어렵지는 않아야 합니다. 몰입은 주의력이 집중 상태고 따라서 명상가나 무술 고점 뛰어난 사람들은 몰입을 경험하는 크다. 여러분이 이 책 앞부분에 소개된 마음 챙기는 연습했다는 이미 절반쯤 그 경지에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몰입을 할 수 있는 정신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6장이거든요. 5장까지 이제 강의했는데 그 5장까지 시킨 대로 했다면 지금쯤은 반을 성취했을 거랍니다. 자율, 숙달, 목적, 자신을 알고 자신을 공존하라. 우리 가슴 속에는 불붙기 기다릴 심지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게 기다리고 있다. 뭔가 강렬한 어떤 원, 그러니까 불교에서 원이라 부르고 또 뭐 세상에서 욕망이라 부를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 심지에 불이 붙을 때다. 불이 꺼졌을 때는 어정쩡하게 몸만 타는 것 같지만 불이 붙으면 비로소 진짜 살아있게 된다. 진실을 알아야 내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고 이 심지에 불을 붙일 수 있다. 이런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일할 때 무엇이 나를 행복하며 어떻게 세상에 잘 기할 수 있는지 알게 되는데 그러면 내게 바람직한 근무 환경이 무엇인지 알고 적절한 기억이 생길 때 스스로에게 자율, 숙달, 목적의 동기 요인들을 부여하며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생각이 내 마음속에 절로 떠오르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뭐냐? 여기 쓴 대로 기도와 명상입니다. 5분씩만 아침 저녁으로 2번씩 기도를 한 100일 해보시고 나머지 시간은 명상을 하시는데 자기를 알고 공정하기 위한 초석이 마음 챙김인데 자신의 가치와 더 높은 목적 명확히 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른 방법도 좋다. 남의 그것을 말하는 것과 글을 쓰는 것이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아마 일기 쓰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일기도 쓰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한다면 좋겠죠. 이런 건 사실은 다 유치원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가르친 건데 우리가 난 안 할 뿐입니다. 근데 그게 기본이니까 다시 유치원 때 배웠던 걸 돌아가서 하라는 게 작은 맹탕의 얘기예요. 가치와 더 높은 목적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연습해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안 했으니까. 그럼 다시 내 마음을 어렸을 때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려면 집에서 혼자 연습할 때 아래의 유도 문구를 기초로 몇 번 얹습니다. 나의 핵심 가치, 내가 지지하는 것을 하고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도를 하면서도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은 뭔가 한번 부처님한테 거짓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함께 진행할 가족이나 친구가 있을 때는 이 명이 그룹을 이뤄서 마음 챙기 불교 연습을 하라. 이때 돌아가면서 말하는데 화대한 독백을 시작하는데 길이를 상관없다. 그러니까 친한 친구나 이런 사람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독백의 주제는 뭐냐면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나의 의미는 무엇인가 남한테 말을 해보는 거예요. 말을 해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생각을 내가 하게 되고 친구들도 듣고서 조언도 해준다. 모두가 말하고 나면 메타 대화를 통해 각자에게 이 경이 어떤 느낌인지 얘기해요. 메타 대화는 딴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하는 대화를 보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깨워서 알면서 대화를 하는 거죠.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서 오늘 강의